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흥천입니다. 세기별로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타임라인 한국사. 오늘이 그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8세기로 들어가서 한국과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는 지난 7세기의 대단한 격변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세계에서도 일어났는데 그 격변이 마무리되고 한국과 세계에서 각각 남북국 시대, 그리고 당나라라는 세계 제국, 그리고 이슬람 제국이라는 세계 종교의 제국이 각각 매우 성장해 가면서 서로 간의 문화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8세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활발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 초 진국이 그 이름을 발해로 바꾸며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통일신라는 당나라에 있던 의상을 불러 화엄종의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한편 신라의 승려인 해초는 왕호 천축국전을 집필했고 발해와 당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발해는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빠졌던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는 다시 돈독해졌고 당나라는 대동강 이남을 신라의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주나라의 무책천이 노환으로 황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12월에 사망했으며 일본은 수도를 헤이조쿄로 옮겨 나라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6대 황제 현종은 연호를 바꾸고 개혁 정치를 시작해 개원의 치시대를 열었으며 동로마의 황제 레오 3세는 예수나 성인들의 모습을 새긴 성상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로마 제국의 정교회와 가톨릭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동로마 제국과 서유럽은 점차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카룰로스 마르텔은 우마이야 왕조의 침략에 맞서 승리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후일 아들인 피핀 3세 카롤링거 왕조를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중국 깐수성이라는 곳에 있는 막고굴, 우리 발음으로 하면은 막고굴입니다. 이곳이 바로 해초 스님이 머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아주 매우 자랑스러운 보물 중에 하나인 왕오 천축국전이라는 여행기를 썼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해초 스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이 한 개인이면서 한국사에서 그리고 세계사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큰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왕오천축국전, 이 발음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이것은 천축국 5곳을 다녀왔던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라는 것이 갈 왕자죠. 그래서 천축국이라는 건 인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스님이 인도를 갔다면 뭐 때문에 갔겠습니까? 불교의 본 고장인 인도로 가서 석가모니의 어떤 그 유품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발달한 불교 학문도 좀 익히고 경전들도 가져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성지 순례 겸 해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1세기 후에 해초 스님이 서역을 순례하고 와서 바로 이곳 막고굴에서 그 장대한 여행기를 썼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여행기 중에 하나라고 일컫는데요. 이 막고굴은 보시다시피 벌집처럼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것이 거의 수백 개에 이른다 그래가지고 저곳을 천불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 이곳에서 해초 스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사막을 여행하면서 그 중간에 들르는 기착지로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수도를 하고 또는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해초 스님은 바로 그곳에다가 우리의 영원한 고전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왕오천축국전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1908년도에 이곳을 여행을 하던 프랑스의 고고학자 펠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곳에서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프랑스로 가져가서 지금 이 국보와 같은 왕오천축국전은 현재 프랑스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왕오천축국전이 쓰여진 이 두낭이라는 곳,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요. 두낭이라는 곳은 제가
지난 4강 때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과 서역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기착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실크로드 하면은 중국의 비단이 서역으로 팔려 나가던 루트다. 그래서 중국과 서역, 이 서역 국가 중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터키, 이란, 로마 같은 이런 유명한 나라들이 서로 교역하던 곳.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해초 스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 당시 신라 사람들에게는 이 실크로드가 결코 중국의 서안, 그러니까 당시는 장안이죠. 이곳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냥 서쪽으로만 가던 길이 아니라 동쪽으로 이어지면은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 그곳까지 이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삼국시대에 관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이제 학습을 해왔습니다만은 삼국시대의 많은 문화유산, 예컨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뭐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서커스 같은 그런 고개를 부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 신라로 가면은 예전에 그 유리 그릇이 신라의 무덤에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된 금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으로부터 들어왔거나 서역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된 다음에도 이렇게 해초 스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그 서쪽으로 가서 천축국을 다 돌아보고 오는 이런 일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해초 스님은 어떤 길을 거쳐서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만 대개 중국에서 출발했을 때는 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 오늘날의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을 거쳐서 바닷길로 갔다가 올 때는 육로로 돌아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초 스님을 비롯한 신라의 많은 국제인들, 많은 세계인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서역을 다녀오는 이런 문화 활동의 결과 신라에도 많은 서역과의 관계가 되는 그 역사의 유물들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불국사와 석굴암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불국사와 석굴암은 751년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이 8세기 중에 완공이 됐는데 불국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불교의 사원입니다. 이 불교라는 것이 당연히 실크로드를 타고 서쪽에서부터 들어왔을 거라는 건 뭐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더 흥미로운 거는 석굴암입니다. 여기 지금 제 뒤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석굴암을 보시면은요, 돌로 돼 있는 사원 안에 불교의 신장들이 새겨져 있고 저 뒤에 본전불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높은 곳에 감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보살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이런 구조가요, 놀랍게도 실크로드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 등장을 해서 한 불교 사원을, 그것도 석굴 사원을 파괴했던 영상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석굴 사원을 바미안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미안 사원의 구조가 이 석굴암과 매우 흡사합니다. 돔형으로 되어 있는 천장 구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형의 바닥 구조까지 매우 흡사한데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러한 불교 문화, 불교 건축 문화가 계속 흐르고 흘러서 서로 간에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러한 바미안 석굴과 석굴암의 돔형 건축의 원형은 놀랍게도 더 서쪽에 있는 로마에 있는 판테온 신전에 그 원형이 있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판테온 신전과 신라의 석굴암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 외에도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서역과 아주 매우 밀접한 교류를 했다는 그 흔적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을 테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결코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혼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기회에 또 더 많은 문화교류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실크로드의 의미, 동서교류의 의미를 함께 호흡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후에 한국과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 중반 발해는 당나라와 손을 잡은 흑수말갈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를 옮기고 신라의 김재성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하며 통일 신라의 전성기를 입증했습니다.
이후 신라는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해 경수태후의 섭정이 시작됐으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자 귀족들의 반란이 수차례 일어나게 되고 이후 통일신라는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8세기 중반 고선지가 서역 원정에 나섰으며 이브라힘이 반란을 일으켜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고 아바스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기존의 비아랍인 차별 정책을 철폐하고 이슬람 문화의 황금기를 열게 됐으며 탈라스 강에서 당나라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프랑크 왕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궁제 피핀 3세가 메로빙거 왕조의 마지막 왕을 패하고 카롤링거 왕조를 열었으며 당나라에서 개원의 치를 펼치던 현종은 말년 양귀비에게 빠져 정치에 소홀해지자 무장 안녹산과 사사명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절도사의 세력이 황제의 권력에 비해 커지게 되면서 당나라의 쇠퇴는 가속화됐고 이 시기 당대의 시인 이백과 두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8세기는 동서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라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이야기가 실크로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실크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그 실크로드와 관련된 매우 역사적인 전투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탈라스 강이라는 키르기즈스탄이라고 아주 유명하지는 않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 흐르는 강입니다. 이 강에서 751년에 세계사를 바꿔놓은 아주 유명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그 전투에는 또 우리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사람이